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오십견, 회전 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이 모두 어깨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어느 정도의 통증인지, 주로 언제 어떤 양상으로 통증이 느껴지는지는 이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깨 질환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문제가 이 오십견, 동결견으로도 불리는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같은 질환인데 이름이 참 많은 것도 또 왜 그런지 궁금한데요. 이 증상에 대한 설명인 걸까요? 오늘은 오십견, 동결견으로 얘기되는 유착성 관절 낭염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잇몸병인 치주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김트리오의 연안부두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증이 심한데도 참는 분들이 많은 질환이 있지요. 오십견, 동결견으로 불리는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다기보다 이 노화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걸까요? 그럼 이 참다 보면 또 적응이 되는 걸까요?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이성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이 어깨 질환에서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질환, 이 오십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십견이 아마 어깨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외에도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 석회성 건염 이런 질환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십견, 어깨쯤 아프면 오십견이 왔나 이런 또 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도 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게 이제 동결견 또 유착성 관절 낭염 이렇게 불리잖아요. 예. 네. 왜 이렇게 이름이 다양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은 오십견으로 알고 있으신데 예. 주로 50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처음에 명명이 되었고요. 네. 근데 사실은 20대, 30대, 60대, 70대 모두 생길 수가 있어서 학술적으로는 좀 잘못된 명칭이기는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결견 혹은 유착성 관절 낭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동결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깨가 꽝꽝 얼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결견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어깨가 굳어버린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관절낭, 어깨를 싸고 있는 그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조직과 유착이 돼서 들러붙어서 이제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하기도 해요. 네. 또 오십견이라는 말은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렇긴 한데 동결견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는 단어를 더 어려워하셔서 예. 네, 환자분들에게는 오십견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익숙한 네네. 거죠. 예. 네. 하지만 50대에만 생기는 질환은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동결견 유착성 관절 낭염,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고요. 자, 이 어깨 관절 하면 이렇게 이제 360도로 이렇게 빙빙 돌릴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인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 돌릴 수 있는 관절이 그렇게 흔하진 않죠. 그렇죠. 예. 저희 인체 관절에서는 어깨 외에는 360도 돌릴 수 있는 관절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무릎도 그렇고. 네. 그나마 좀 많이 돌아가는 게 좀 발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깨가 대신에 그 관절 가동 범위는 넓어서 좋긴 한데 예. 그만큼 저희가 하루 종일 근육과 힘줄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는 그런 관절이기도 하죠. 예. 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만큼 문제가 네. 생길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어깨가 불편하면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요. 네. 당장 이제 이 오십견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팔을 못 들어 올리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증상이 찾아오는 건지 아니면 서서히 이렇게 증상이 조금씩 악화되는 건지 이게 네네. 어떻습니까? 이게 갑자기 오는 건가요? 좀 다양하게
증상을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서서히 움직임 제한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이후에 갑자기 생겼다든지, 혹은 석회성 건염이 있으신 분들도 2차적으로 이러한 동결견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석회성 건염은 이제 어깨에 그 돌 같은 게 껴있는 건데, 그런 분들도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다가 어깨가 굳어서 병원에 오시기도 합니다. 예. 그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군요. 예. 또 뭐 사고가 나서 또 갑자기 그런 걸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제 1차적으로 사진 촬영,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겠죠, 아무래도요. 네네. 예. 찍어보면 어떤 상태로 나타납니까? 사실 엑스레이에서는 명확하게 동결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않고요. 예.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뇌졸중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유방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또 어깨 아프신 분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엑스레이에서도 어깨 뼈가 많이 약해져가지고 흐릿해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인체 같은 경우는 자꾸 그 관절을 써야 뼈도 튼튼해지는데 안 쓰게 되니까 그런 약해져 있는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요. 예. MRI를 찍는 경우에서는 그 어깨의 그 주머니, 관절낭이 확 좁아져 있는 것이 관찰이 되거나 혹은 이 관절낭이 남들과 달리 상당히 두꺼워진 그런 소견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너무 심해서 아주 뭐 드물지만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관절경으로 보게 되면 안쪽이 빨갛게 염증이 있는 경우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관절경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네, 오십견, 동결견이 너무너무 심해서 삶의 예. 질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주사나 약물 치료를 먼저 하긴 하지만 네. 해도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관절경으로 그 주변의 그 염증을 없애주고 그 관절낭을 좀 넓게 해주는 그런 예.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회전근개 파열 또 석회성 건염도 많이 생기는 어깨 질환이잖아요. 네네. 그 비교해 볼 때 이런 동결견과 어떤 특징적인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성 건염이 있을 때 통증이 있더라도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예. 한편 동결견은 통증과 함께 관절 범위에 그 현저한 제한이 보통 나타납니다. 네. 그 동결견의 특징은 움직임의 제한이 크다. 이게 네, 맞습니다. 되겠군요. 예. 네네. 자, 동결견 이게 왜 생길까? 50견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면 이제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또 앞서 네. 또 사고 이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그렇죠. 어떤 원인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 교과서에는 거의 90% 이상이 원인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없어요? 모르는 경우가 어허, 대부분이라고 예. 그렇게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고가 있어서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당뇨나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러한 동결견이 더 잘 발생하기도 하고요. 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더 위험한 거군요. 더 위험하기도 하고 예. 회복 속도도 남들보다 더뎌서 느리고, 예. 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재활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체의 전체적인 순환과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네네. 이제 치료는 어떻습니까? 이제 운동이라든가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증상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스트레칭, 네. 네, 힘드시겠지만 매일같이 스트레칭을 하시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가 관절이 굳은 거고 염증이 있는 거니까 예. 굳은 거에 대해서는 윤활 작용을 하는 그런 주사제가 있어서 그걸 드리고
그것이 동시에 이제 염증도 가라앉히거든요.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뭐 물리치료도 그 어깨의 이런 회복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열심히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네네. 그러면 좀 스트레칭 하면은 뭐 이렇게 전문가에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좀 할 수 있는 거 알려주신다면요. 일단은 스트레칭을 하실 때 가장 힘드신 거가 아픈데 내가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그렇죠. 말씀을 많이 맞아요. 하시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일단은 통증을 조금 줄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운동하기 전에는 좀 따뜻한 찜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찜질. 네. 혹은 아침에 따뜻하게 샤워하거나 사우나 가서 근육을 좀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좀 통증이 덜한 상태에서 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시계추 운동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시계추 운동은 뭐냐면은 허리를 한 90도로 선자세에서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통증이 없는 쪽 팔은 뭐 책상이나 의자에 이렇게 두고 몸을 지지하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통증이 있는 팔은 아래로 축 내린 다음에 예. 거기서 이제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시계추 운동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네, 그 외에도 팔을 위로 올리는 스트레칭 운동, 옆으로 올리는 스트레칭 운동 이런 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벽에다가 손을 댄 상태에서 마치 거미가 벽을 타고 올라가듯이 벽을 따라서 팔을 위로 쭉 올리거나 혹은 옆으로 올리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운동도 권유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열중시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열중시어. 예. 네, 팔을 뒤로 돌리는 게 가장 늦게 회복이 되는데, 이 관절 범위를 회복시키려면은 저희가 이제 사우나에서 이제 떼미는 것처럼 수건을 뒤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떼밀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도 그렇죠. 권유를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가 동작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두 손을 뒤로 해서 잡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잡히거든요. 네네. 그때는 그렇죠. 이제 뭐 네. 수건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잡아서 네네.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데 비슷한 네.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 이 관절낭 이게 좀 좁아졌던 게 다시 넓어질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원인이 관절낭이 좁아져 있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스트레칭 하면은 그 좁아진 관절낭이 다시 넓어집니다. 예. 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게 효과를 좀 보려면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 하루에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동경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그렇게 많이 힘드시다면 아침에 기지개라도 펴는 그런 생활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지개를 켜서 어깨 근육을 좀 스트레칭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근육을 쓰게 되니까 좀 네, 아침에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다음 몇 달 정도는 좀 해야 효과를 보겠죠. 왜냐하면 이게 좀 하다 보면 별 효과 없는데 하면서 그만두실까 봐.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교과서에는 이 회복 기간이 뭐 2년이 걸린다고 그렇게 예. 나와 있긴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2년이란 기간을 많이 좀 단축을 시키고 싶어서 되게 적극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최근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집에서 매일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약간 과외 선생님처럼 계속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체크하시는군요. 예. 네, 네. 그랬더니 이게 2년이 아니라 훨씬 빠른 기간 안에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적으로 매일같이 힘드시겠지만 하시다 보면은 훨씬 기간을 단축시켜서 뭐 수개월이면은 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50견은 가만히 두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이게? 예.
자연적으로 회복은 거의 대부분 되시죠. 근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이 만약에 1년, 2년이 된다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시거든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네. 화장실에서 뭐 뒤처리도 안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속옷 입는데 되게 불편하다 말씀하시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2번, 3번 계속 강조하지만 적극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뭐 저절로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몇 네. 년이 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런 스트레칭이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지 그 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예. 네. 뭐 많게는 몇 개월 내로 이게 호전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 스트레칭 운동과 적절한 약물 치료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치료, 그러니까 시술적 치료는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은요? 저는 너무너무나 심한 경우가 있으세요. 예. 팔을 30도도 못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회복 기간이 아무래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지름길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팔을 이제 마취한 상태에서 제가 어깨를 이렇게 움직여드려요. 그러면은 그 관절낭을 인위적으로 좀 넓게 해주는 그런 술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취를 하면 이제 통증은 없으니까. 그렇죠. 아하. 그러면 이제 움직여주면 일단 움직임이 발생하면은 관절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움직임을 넓어지는 해서 거죠. 넓어지게끔 해주는 그렇죠. 거죠. 네. 치료 효과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게 꽤 괜찮습니까? 효과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몇 년 걸리던 걸 이제 수개월 안에 해결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뭐 당뇨병이나 뭐 다른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강하게 재발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스트레칭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이게 몇 번 받으면 되는 건지 좀 길게 잡고 여러 차례 네. 이런 국소 마취를 해야 되는 건지요? 일반적으로는 저는 한 번 시행하고 그 이후는 제 운동을 하시는 걸로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 제가 뭐 2번 한 경우는 거의 손가락 5개 안에 들 것 같고, 어허. 치료 기간 같은 경우는 이거 시행 받으면은 거의 다음에 2주 후에 제 외래에 왔었을 때 훨씬 더 관절 가동 범위가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예. 뭐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달, 2달 혹은 3달 이내에는 그래도 빨리빨리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받는 건 아닌 거군요. 한 번만 하더라도 좋아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예. 너무너무 심하고 뭐 재발되는 경우 그런 경우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취라는 게 사실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몇 차례 하게 되면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한 차례 보통 뭐 많아도 네. 2차례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네네. 그러면 이제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예. 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위적인 스트레칭법 이런 게 될 거고요. 예. 네. 어떻습니까? 이제 재발이 걱정인데 동결견 그런 스트레칭법으로 많이 호전됐는데 다시 나빠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꽤나 많아서 있어요. 예. 네, 한번 완치가 되었을 때 평소에 생활 습관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당 조절을 잘 하시겠지만 더 엄격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등푸른 생선이나 뭐 두부, 아보카도 같은 그런 음식을 통해서 이러한 고지혈증을 좀 관리를 하시는 거를 권유를 하고 있고요. 예. 평소에도 다시 재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칭을 그래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그 동결견과 함께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이게 또 동반돼서 같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까? 그렇죠. 예. 보통 그거를 저희가 2차성 동결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이 있는 거죠.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석회성 건염 같은 원인이 있는 건데, 네.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생활 습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칭 같은 거 많이 해주면 도움 되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깨 찜질 또 마사지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해주시면서 건강한 어깨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이성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학래의 해야 해야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견디다가 치과에 가지 말고 통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치료하면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다. 이 치아와 잇몸을 다루는 의료진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비롯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치아 건강은 정말 중요한데요. 치주 질환의 위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치과 권소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성모병원 치과 권소연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당장 저도 치과 간다고 하면 좀 무섭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하고. 예. 자, 하지만 치아, 우리 건강과 정말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기본이다 보니까 예. 구강 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참 이게 아프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아프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제 드시는 게 힘들어지니까 예. 그렇죠. 특히 이제 네. 어르신들은 건강과 또 영양 상태와도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치주 질환 하면은 이제 풍치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같은 의미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풍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치주 질환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풍치의 풍자가 어떤 풍자인가요? 네, 바람풍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치아가 이제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되거나 하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바람에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안 좋다 이거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풍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람 풍자이고 예, 바람에 흔들릴 정도로 이가 그 네네. 튼튼한 이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죠. 네. 예, 상태가 좋지 않다. 또 그만큼 많이 아플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예분들은 풍자를 붙였군요. 예. 네네. 그 상태로 봐서 이제 치주염, 치은염 이렇게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치주 질환이라고 하면 치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조직에 이제 염증이 생긴 상태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 네. 치은염과 치주염은 이제 염증이 발생된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은염 같은 경우는 이제 뼈까지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 잇몸 같은 이제 연조직에만 염증이 이제 생겨서 칫솔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간단한 스케일링 정도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를 말을 하는 거고요. 네. 치주염 같은 경우는 염증이 잇몸에서 벗어나 이제 잇몸 뼈까지 파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를 이제 치주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치은염 하면 잇몸 정도. 예. 네, 그렇죠. 예, 비교적 이제 다른 간단한 시술이나 생활 습관 정도로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거고요. 네. 치주염은 이제 말 그대로 좀 깊숙한 곳까지 갔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게 좀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치주 질환도 이게 그대로 방치되면 치료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흔한 질환이라서 이제 방치되지는 않고 사실 치주염 환자분들의 대부분들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천천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시기가 완전 놓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네. 보면 특히나 더
복합적인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치료도 오래 걸리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 치과를 찾는 환자들 대부분이 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죠. 네, 옛날에는 정말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예. 이런 방송들을 많이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은 네네. 이제 미리 건강검진, 치아 건강검진 네. 그 차원에서 오셔서 확인되는 네, 그렇죠. 경우는 좀 빨리 발견할 수가 있고 네, 맞아요. 네. 치료도 그만큼 더 수월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는 정말 이제 저희가 모범생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예.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제 오셔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진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오시면 충분히 이제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가장 좀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손상이 많이 됐습니다. 치아를 네.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네. 진짜 뭐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청천벽력 같은 네. 내 이가 하나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네, 예.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 주변에서도 그런 걸 봤는데 네. 발치를 실제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게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치주 질환으로 이제 치료하는 환자를 전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랑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 이렇게 단순히 비교를 하면 네. 사실은 발치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령 환자들이 오시게 되면 고령 환자에서 발치의 가장 큰 원인을 이제 비교하다 보면 치주염이 이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나이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그 치주염이 생기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좀 더 있는 거고 그렇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회복이 좀 어렵다 이렇게 네. 보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랜 시간 사용을 하고 이제 치주염이라고 하는 거는 증상이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치료가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예. 이제 증상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끔 만드는 것들이 이제 치주 질환들의 치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 눈 시력도 안 좋아지고 관절도 안 좋아지는 것처럼 이제 노화의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상 좀 손을 더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아무래도 좀 이 그렇죠. 노화가 또 원인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네네. 어쩔 수 없이 네. 안타깝지만 또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네네. 치주 질환 그 원인은 뭡니까? 뭐 주로 세균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옛날에는 이제 주로 세균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세균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치주 질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끔 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세균 말고 뭐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이제 세균 말고 원인들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예. 이제 환자의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제 전신적인 요인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아니면 흡연, 음주 혹은 이제 식습관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전신적인 요인은 이제 면역력 결핍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당뇨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치주 질환과 당뇨가 이제 서로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서로의 병을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제 질환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당뇨는 뭐 안 걸리는 데가 없군요. 예. 네, 그렇죠. 스트레스는 왜 그럴까요? 물론 스트레스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게 치아 건강하고도 상관이 직접적으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역력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치주 질환들이 이제 잇몸 같은 경우 이제 회복되는 속도가 다른 조직들보다 조금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회복 속도가 이제 내 몸에서 받아들이고 다시 재생되고 하는 게 속도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치주 질환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흡연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담배. 네, 그렇죠. 네. 식습관은 뭐 어떤 걸까요? 자극적인 음식일까요? 딱딱한 음식일까요? 네, 딱딱한 음식이 사실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오징어 같은 거. 예. 네, 오징어 그리고
사실 잘 모르시지만 이제 김치도 생각보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라 씹는 힘이 많이 필요한 음식이다 보니까요. 예, 우리나라 음식들이 사실 대체적으로 씹는 힘이 많이 필요한 음식들이 많아서 씹는 거에 의해서도 잇몸뼈가 조금 빨리 녹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조금 이제 식습 습관을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거를 피하시는 쪽으로 이제 식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익힌 음식은 아니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좀 많이 씹으셔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런 또 잇몸이 좀 안 좋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그 연하게 익혀서 드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타고나기를 난 이가 좋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 체질에 따라서. 뭐 태생에 따라서도 이런 건강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치주에? 뭐 현재까지 뭐 치주 질환과 관련된 유전 질환이 발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전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가족의 경우 이제 저희 같이 음식을 먹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구강 세균이 가족 내로 이제 서로 전달이 되는 가정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세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균을 공유했다라고 해서 같은 반응으로 질환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이제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전신적인 질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네, 설사 그 세균에 감염이 됐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면 그 정도의 차이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 예. 치주 질환, 뭐 증상, 뭐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고 분명해요. 네, 그렇죠. 그 뭐 구취 냄새도 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거기 이제 치주 질환이 이제 심각한 상태가 오게 되면 이제 치주낭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치아랑 잇몸뼈 사이에 이제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 잇몸이 덮여 있는 정도를 이제 치주낭이라 해서 그 깊이를 재게 되는데 그런 이제 깊은 곳까지 염증이 발생을 하거나 그 안쪽으로 치석이 있거나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구취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입에서 나는 냄새도 신호일 수 있다는 거고요. 네네. 그 잇몸 색은 어떻습니까? 이게 치주 질환이 있으면 잇몸 색이 변하기도 합니까? 네, 그래서 치과에서 치주 질환 진단을 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색깔이고 그걸로 설명을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제 치주염이 발생하게 되면 잇몸 자체가 붉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피부나 이런 데 염증 생길 때 붓고 빨개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치아도 건강한 상태일 때는 선홍색깔, 그러니까 분홍색깔 빛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이제 치주 질환이 발생됐을 때 잇몸이 빨갛게 변하는 현상을 이제 직접적으로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이제 붉은색, 더 붉어진다는 거군요. 네. 예, 좀 심하면 약간 거무색? 검정색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서 간혹가다 오시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치주 질환이랑 연관이 있지는 않고요. 네. 잇몸이 이제 검게 변하는 요인을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몸 자체에서 멜라닌 색소가 있어서 그 색소가 내인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흡연 같은 경우 이제 치아만 착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잇몸 자체도 착색을 일으키면서 검은 색깔로 이제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건 이제 색소 침착 정도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홍색에서 이게 아주 붉은색으로 짙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군요. 예, 치료가 잘 되면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갈 수는 있나요? 네, 그럼요. 이제 염증이 감소하고 균이 이제 치석이나 이런 게 제거가 잘 되게 되면은 다시 붉은색으로 변해 있던 잇몸들이 선홍빛깔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들을 이제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치주 질환의 진단도 궁금한데요. 그 치주 조직이 얼마나 손상됐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네. 치주 질환 진단 방법이 이제 2018년도 이후에 조금 변화가 이제 생겼는데요. 치주 질환을 이제 진단할 때 보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치주낭이나 그 치조골이 녹은 정도, 치아가 얼마나 빠졌는지, 그리고 이제 치근 이계부라고 해서 치아 관리하기 힘든 부분에 뼈가 얼마나 녹았는지 이런 걸 보는 임상적인 진단 방법만 예전에 썼다라고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방사선 검사도 그 진단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치료 효과 아니면 시간에 따른 이제 환자의 전신 상태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치주 질환을 진단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단계가 정해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스테이지랑 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평가하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스테이지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임상적으로 볼 수 있는 치아 잇몸의 상태나 뼈의 소실 정도, 그다음에 이가 빠진 정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4까지 이렇게 있는데 1부터 4까지 이렇게 가면 점점점 숫자가 올라갈수록 정도가 안 좋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그레이드라고 하면 과거 치주 질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고 환자분들이 열심히 관리하시는지 고르는 것도 평가가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제 흡연이나 당뇨, 나이 등을 여기 그레이드 A, B, C로 나눠가지고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단계로 해서 진단을 하고 그거에 따른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지, 그레이드. 이제 우리말로 네. 하면 뭐 등급, 단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지면 당연히 더 이제 안 좋은 네. 등급, 뭐 상태 이렇게 보면 네. 되겠습니다. 치료는 어떻습니까? 물론 상태에 따라 달라질 텐데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신 스케일링부터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뭐 이제 조금 더 잇몸 안쪽 깊숙이 치석을 제거하는 치주 치료.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기부 접근이 힘든 경우에 쓸 수 있는 뭐 수술적인 치주 치료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이제 스케일링인데 네. 치은염 상태라면은 스케일링 정도로도 많이 회복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그렇게 스케일링으로 간단하게, 짧고 간단하게 이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치주염일 때인데요. 네네. 치석 치료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예.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은 예. 이제 뭐 치주 판막술이나 치조골 이식술, 그다음 뭐 조직 재생 유도술 뭐 이런 것처럼 다양한 명칭들의 수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름들은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예. 환자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런 수술을 통해서 치석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환자분들 스스로 관리를 조금 더 손쉽게 하실 수 있게끔 수술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치주 판막술, 치조골 이식술. 예. 네. 그런 종류가 있는데 물론 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예. 네네. 이게 이제 환자들이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수술이나 시술이 다 이를 살리기 위한 것들인 거죠. 예.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치주 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치아를 최대한 오랫동안 보존하고 살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예. 겁먹지 마시고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최악의 경우는 이제 발치를 하는 거고요. 예. 네. 발치를 하고 나면 그런 이제 잇몸 건강은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물론 이를 살리면 좋겠습니다만. 발치를 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치아가 많이 안 좋아져서 전체적으로 발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뼈가 차오른다든지 뼈가 재생이 되고 잇몸이 재생이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염증 상태에서 더 뼈가 나빠지지 않게끔 그 지금 위치에서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뽑지 않으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발치를 말씀을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진짜 나머지 치아들을 더 오래 쓰시기 위해서라도 이 우치아를 뽑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를 심기 위해서도 저 잇몸이 건강해야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상태가 나빠지는 걸 막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예. 자,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강 위생인 거죠. 예,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이를 잘 닦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스케일링도 뭐 어느 주기로 한 번씩 하면 좋을까요?
스케일링 주기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사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걸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이제 국가에서 스케일링 보험 적용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건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보니까 네. 관리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보다 보면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이제 치석도 많이 끼어 있고 치태 관리도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는 3개월에 한 번씩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은 또 보험이 가능한 네. 거니까 이거라도 네. 꼭 한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네. 네.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치과 권소영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